안녕하세요. 올해로 68 정영자라고 합니다. 남편 없이 아들 하나 키워서 대학까지 보내고 결혼까지 시킨 인생이죠. 지금 돌이켜보면 내가 언제나 하나 위해 살아본 적이 있었던가 싶어요. 젊어선 아들 뒷바라지에 정신이 없었고 중년이 돼선 아들 내외 챙기느라 바빴죠. 몸이 조금 힘들어도 아들이 엄마가 있어 든든해라고 말하면 그게 그렇게 고맙더라고요. 며느리도 처음엔 참 다정했어요. 결혼하던 날 절 보며 꼭 안기더니 이랬죠. 어머님이 계셔서 제가 마음이 놓여요. 그 말 한마디에 마음을 열었고 이 아이는 내 딸처럼 대해줘야겠다 싶었죠. 그날부터 저는 정말 딸처럼 여겼어요. 밥상 차릴 땐 제일 먼저 며느리 그릇부터 챙기고 시장 가면 자기보다 좋은 반찬 고르려 애썼고요. 며느리는 돈 관리도 참 잘한다고 아들이 말했어요. 그래서 연금이랑 통장도 며느리 손에 맡겼죠. 내가 아등바등 관리하느니 젊은 사람이 깔끔하게 보는 게 낫지. 그렇게 생각했어요. 요즘 어르신들, 젊은 사람들 믿고 편하게 지내야죠. 며느리도 웃더라고요. 그땐 그 웃음이 고마웠어요. 정말로 고마운 줄 알았어요. 하지만요, 사람 웃음이라는 게 진심이 아닐 수도 있더라고요. 며칠 전엔 병원에 다녀왔어요. 요즘 자꾸 깜빡깜빡해서 검진을 받았거든요. 의사 선생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치매까지는 아닌데 초기 증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순간 머리가 띵했지만 뭐 나이 들면 다 그렇다고 생각했어요. 집에 돌아오니 며느리가 문 앞까지 나와서 반기더라고요. 어머님 괜찮으셨어요? 많이 걱정했어요. 그 목소리에 다시 마음이 놓였죠. 내가 괜한 걱정을 했나 싶기도 했고요. 그런데 그날 밤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식탁에 앉아 있는데 며느리가 갑자기 도장함을 꺼내며 말했어요. 어머님, 이거 그냥 미리미리 해두자는 거예요. 요즘은 노후 대비는 필수니까요. 서류엔 요양원 계약서라는 글자가 선명하게 찍혀 있었어요. 계약자 이름은 제 이름, 보호자는 며느리 이름. 왜 이걸 갑자기? 하고 묻자. 며느리는 한 손으로 제 도장을 들이밀며 웃더라고요. 어머님 연세도 있으시고 혹시 무슨 일 생기면 바로 대처하려고요. 제가 이쪽이 좀 빨라요. 걱정 마세요. 그 순간 이상했어요. 왜 내가 걱정되지 않았을까? 왜 그 웃음이 따뜻하게 느껴지지 않고 서늘하게 느껴졌을까? 며느리가 내 손을 꼭 잡으며 말했어요. 어머님, 우리 가족이잖아요. 믿고 맡기세요. 근데 말이에요. 그 가족이라는 말이 왜 그리 무겁게 들렸을까요? 그날 이후 제 마음 한구석에 이상한 불안이 스며들기 시작했어요. 아니, 어쩌면 훨씬 전부터 그 불안은 있었던지도 모르죠. 그저 제가 애써 외면하고 있었던 것뿐일지도요. 그 불안이 현실이 되기까지 오래 걸리지 않았어요. 그리고 저는 제가 믿었던 사람들로부터 상상조차 못했던 배신을 당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남들은 이른을 바라보는 나이라면 이제 좀 쉬어야 한다고 말하더군요. 하지만 제 삶엔 그런 여유라는 게 없었습니다. 남편은 아들 5살 때 세상을 떠났고 그날 이후로 저는 단 하루도 스스로를 챙기며 살아본 적이 없어요. 젊은 날엔 하루 3끼 밥 지어 먹는 것도 사치였어요. 일하고 돌아오면 곧장 아들 학원비, 교복값 걱정부터 했죠. 남들처럼 봄이면 꽃놀이, 여름이면 바다 한 번 다녀올 여유도 없었어요. 병원은 언제나 아들 먼저, 저는 늘 뒷전이었죠. 그렇게 아들이 커서 대학에 붙었을 때 그날만큼은 혼자 부엌에 앉아 조용히 울었어요. 그래, 이제야 내 인생도 조금은 펴지려나. 그렇게 생각했죠. 하지만 그건 제 착각이었나 봅니다. 취직하고
연애하고 결혼을 앞두고 아들이 말했어요. 엄마, 며느리가 생기면 엄마가 덕 좀 보게 될 거야. 그 말이 참 좋더라고요. 그래, 이젠 내가 덕 좀 보자. 그렇게 결혼식을 치르고 며느리를 집에 들였죠. 며느리는 참 야무진 아이였어요. 첫 인사 올 땐 두 손 공손히 모으고 눈도 맞추며 말하더라고요. 어머님, 걱정 마세요. 제가 잘할게요. 그 말에 마음이 푸근해졌죠. 그 아이가 딸처럼 느껴졌어요. 결혼하고 얼마 안 돼서부터 제가 손주를 봤습니다. 아들 부부 맞벌이 한다고 하니 누가 애를 보겠어요. 처음엔 며느리가 눈물까지 글썽이며 말했어요. 어머님, 믿고 맡길 수 있는 분이 계셔서 얼마나 든든한지 몰라요. 그 말이 그렇게 고마울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매일같이 새벽부터 일어나 아들 집으로 갔습니다. 손주 기저귀 갈고 이유식 만들고 아이 재우는 틈에 빨래며 설거지까지 도맡았죠. 내 집보다 아들 집이 더 익숙할 정도로 살림을 했어요. 몸이 아플 틈도 없었습니다. 허리가 욱신거려도 파스 하나 붙이고 무릎이 부어올라도 악이 없고 다녔어요. 그저 하루라도 며느리가 편하길 바라는 마음이었죠. 나는 늙었지만 이 아이들은 이제 시작이잖아. 그렇게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며느리가 조심스레 제게 말했어요. 어머님, 저희가 워낙 바빠서요. 혹시 경제적인 부분도 좀 맡아주시면 안 될까요? 처음엔 당황했지만 아들이 곁에서 거들더라고요. 엄마, 지혜가 숫자에 밝아. 연금이랑 통장도 맡기면 더 꼼꼼하게 챙겨줄 거야. 순간 망설였지만 그래도 이 아이들이 우리 가족인데 설마 나쁜 마음이 있겠나 싶었습니다. 무엇보다 아들이 저렇게 믿는다는데 내가 의심해서야 되겠나 싶었죠. 그렇게 제 연금 통장도 적금 통장도 며느리 손에 맡기게 됐습니다. 통장을 건네는 순간 며느리는 활짝 웃으며 말했어요. 어머님, 요즘은 다 이렇게 해요. 어르신들 돈 잘못 관리해서 사기당하는 경우도 많잖아요. 제가 잘 챙길게요. 그 말에 괜히 기분이 묘했지만 그래도 고마웠어요. 그래, 나는 이제 믿고 맡기면 되는구나. 그때까지만 해도 진심으로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날 이후로 며느리의 말투가 조금씩 달라지더라고요. 전에는 저녁 늦게까지 수고했다고 따뜻한 물 한 잔이라도 챙겨주던 아이가 이제는 현관문을 열고 들어와도 그냥 어머님 왔어요? 하고 고개도 들지 않더라고요. 아들이야 바쁘단 핑계로 매일 늦게 들어오니 얼굴 보기도 힘들었고요. 점점 제 자리가 애매해졌습니다. 집에서는 내 집이 아니고 통장은 있지만 내 돈이 아니고 손주는 품에 있지만 육아 결정은 나 몰라라였죠. 그렇게 하루하루 마음이 조금씩 무너져 갔습니다. 그래도 저는 꾹 참았어요. 아들 내외 힘들까봐, 손주가 불안할까봐. 제 마음은 언제나 제일 마지막이었죠. 하지만 그 모든 게 언젠가 깨져버릴 거라는 걸 저는 아직 몰랐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저는 그저 숨기고 싶던 현실과 마주하게 됩니다. 그날도 그랬어요. 손주가 감기 기운에 칭얼대는 날이었죠. 며느리는 마트 다녀오겠다고 나가고 저는 아이를 안고 거실을 이리저리 서성였습니다. 그러다 며느리가 돌아왔는데 손에는 장바구니가 아닌 무슨 서류철이 들려 있더라고요. 어머님, 잠깐 이야기 좀 나눠요. 순간 뭔가 심각한 일인가 싶었죠. 앉자마자 꺼낸 말이었습니다. 저희가 요즘 좀 사정이 안 좋아요. 이자며 대출이며 감당이 안 된다고. 아들 월급은 그대로인데 물가가 올라서 생활이 빠듯하다고 하더군요. 저는 무슨 큰일이라도 난 줄 알고 괜스레 가슴이 철렁했어요. 그래, 내가 조금이라도 도와야지. 가족이니까. 그 생각에 지갑 속 적금 증서며 연금 통장 비밀번호까지
스스럼 없이 건넸습니다. 그때 며느리가 한 말이 아직도 생생해요. 어머님 연세도 있으시고 요즘은 우리 세대가 대신 관리해드리는 게 기본이에요. 어머님은 편하게 계세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나는 마음이 놓였어요. 그래, 며느리 말대로 나는 이제 그냥 편하게만 지내면 되겠구나. 그렇게 믿고 싶었습니다. 며칠 뒤 며느리가 제 앞으로 온 우편물을 가져오더니 이러더군요. 이거 연금보험 리모델링 한다고 왔어요. 요즘 상품이 워낙 좋아서 어머님 것도 새 걸로 바꿔놨어요. 이름은 제 걸로 해두긴 했는데 다 어머님 위해서예요. 그땐 무슨 말인지 몰랐지만 이름을 바꿨다는 말에 살짝 마음이 걸렸습니다. 그래도 아들이 옆에서 웃으니 저도 웃어야 했죠. 엄마, 요즘은 다 그렇게 해. 지혜가 알아서 잘해. 그날 밤 자려고 누웠는데 이상하게 가슴 한구석이 싸해졌어요. 내 이름이 빠진 연금, 그게 대체 무슨 뜻일까? 혹시 무슨 문제가 생겨도 나는 받을 수 없다는 건 아닐까? 머릿속이 복잡해졌지만 이내 스스로를 다 잃었습니다. 설마 우리 애들이 나한테 그럴 리가 있겠나? 내가 그런 애들을 키웠나? 하지만 며칠 뒤 정말 믿기 힘든 일이 벌어졌습니다. 동네 은행에 들렀는데 창구 직원이 제게 묻더군요. 정영자님, 지난번 대출은 잘 상환 중이시죠? 대출이라니요. 저는 대출이라는 걸 평생 단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순간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무슨 대출이요? 하고 되묻자 직원은 서류를 보여줬습니다. 제 이름이 선명히 박힌 대출 신청서, 주소는 아들 집, 공동서명자는 며느리. 그제야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서류를 덮고도 한참 동안 말을 잊지 못했어요. 그날 집으로 돌아오면서 수없이 생각했죠. 왜 그런 걸 내 이름으로 했을까? 왜 한마디 상의도 없었을까? 집에 도착하자마자 아들에게 물었어요. 너 내 이름으로 대출 받았니? 아들은 얼굴이 굳더니 멀뚱히 며느리를 쳐다보더군요. 그 순간 며느리가 했던 말, 아직도 잊히지 않아요. 어머님, 어르신들은 대출 받아도 상환 기준이 느슨하거든요. 저희가 다 갚을 거였어요. 괜히 이렇게까지 하실 건 없잖아요? 그 말에 저는 말을 잃었습니다. 내 이름을 그렇게 쉽게, 그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썼다는 그 사실보다도 그 말투 속에 묻어난 무례함과 뻔뻔함에 온몸이 굳었습니다. 제가 다 갚을 거였어요. 그 말 한마디면 내 이름으로 빚을 내도 되는 겁니까?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서랍 깊숙이 감춰두었던 통장을 다시 꺼내보았습니다. 잔고는 형편없이 줄어 있었고 제가 넣어두었던 노후 자금은 거의 사라진 상태였어요. 며느리가 말하던 이체 내역 정리란 결국 제 이름으로 이자와 생활비를 내고 있던 흔적이었습니다. 그 순간 알았습니다. 이 아이들은 나를 가족으로 본 게 아니었어요. 나는 그냥 돈줄이었어요. 편하게 맡기라는 말도 효심도 다 거짓이었죠. 그리고 마음속에서 뭔가 툭 하고 끊어졌습니다. 그동안 참아왔던 모든 서러움, 외로움, 속상함이 한꺼번에 밀려들어 가슴을 죄었습니다. 저는 그날 밤 처음으로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영자야, 이제 그만 참자. 이젠 내 인생 살아야지. 그리고 그 결심이 나중에 나를 구하게 됩니다. 며칠 전부터였어요. 이상하게 자꾸 물건이 안 보이더라고요. 손에 쥐었던 안경이 거실 테이블 위에 있고 설거지를 2번 한 날도 있었죠. 잠깐 멍하니 창밖을 보다가 문득 내가 무얼 하려 했는지도 잊어버릴 때가 있었어요. 처음엔 그냥 피곤해서 그런가 했어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런 순간이 점점 잦아지더라고요. 아무래도 마음이 걸려 동네 병원에 갔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제 말 듣고 MRI 촬영을 권유하셨어요. 검사 결과는 생각보다 충격이었어요. 정영자 어르신, 경미하지만 치매 초기 증상으로 보입니다. 지금부터 관리를 잘하셔야 합니다. 순간 숨이 멎는 줄 알았어요. 치매요. 그 단어가 제 귀에 또렷이 박히는 순간 세상이 뿌얘지더라고요. 어떻게 집으로 돌아왔는지도 모르겠어요. 그저 병원 문을 나설 때부터 온몸이 뻣뻣하게 굳어 있었죠. 내가 치매라니. 설마 했지만 결국 그 단어가 제 삶에 찾아온 겁니다. 집에 도착하니 며느리가 현관 앞까지 나와 웃으며 맞이하더군요. 어머님, 많이 기다렸어요. 병원 어땠어요? 그 말투가 왜 그날따라 그렇게 낯설게 느껴졌는지 모르겠습니다. 치매래. 촉인가 뭐. 제가 한숨 섞인 목소리로 말하자 며느리는 눈을 크게 뜨고는 금세 웃으며 말했죠. 괜찮아요. 어머님 요즘은 초기에만 관리 잘하면 오래 유지할 수 있대요. 그러더니 주방에서 찻잔을 들고 오더군요. 그리고 조심스럽게 제 앞에 서류철을 하나 내밀었습니다. 사실 저희가 좀 알아봤어요. 혹시 몰라서. 이거는 어머님을 위한 요양원 상담 자료예요. 그러면서 펼쳐 보이는데 그 서류 맨 앞장엔 선명하게 인쇄된 글자가 박혀 있었어요. 입소 동의서, 계약자 정영자, 보호자 김지혜. 그 순간 제 손끝이 떨렸습니다. 이게 뭐지? 그동안 아무 말 없더니 왜 이제 와서 갑자기 요양원 이야기인가? 아직 집안일도 하고 밥도 짓고 스스로 목욕도 잘하는데 그런 나를 벌써부터 요양원에 보낸다고? 잠깐만. 이건 왜 갑자기? 제가 묻자 며느리는 웃으며 말했죠. 어머님도 연세가 있으시고 만약에 갑자기 더 심해지면 저희가 감당하기 어렵잖아요. 미리미리 준비하는 게 현명한 거예요. 그리고 제 도장함을 책상 위로 올려놓았어요. 여기 도장도 챙겨놨어요. 그냥 지금 도장만 찍어두시면 돼요. 입소는 나중에 하셔도 되니까요. 그 순간 머릿속 어딘가에서 딱 하고 무언가 부러지는 소리가 들린 것 같았습니다. 아, 이 아이. 진심으로 나를 생각하는 게 아니었구나. 며칠 전 우연히 손주가 말하던 게 떠올랐어요. 우리 엄마, 할머니 요양원 보내면 우리 집 더 넓어진다고 했어요. 그땐 그냥 철없는 말인 줄 알았어요. 하지만 지금 보니 그 말이 장난이 아니었네요. 며느리는 제게 한사코 도장을 찍으라며 말했습니다. 지금이 딱 좋아요. 어머님 상태가 심하지 않으니까 이게 가능하거든요. 나중엔 보호자가 임의로 결정해야 해서 번거로워요. 그 말의 순간 숨이 턱 막혔습니다. 지금이라면 당신 의사로 입소시키는 게 가능하다. 나중엔 당신 의견은 소용없다. 그 말이었어요. 저는 도장을 꾹 쥔 채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그동안 내가 얼마나 많이 줬던가. 통장도, 연금도, 살림도, 시간도, 사랑도. 그런데 지금 이 아이들이 나를 바라보는 시선은 고치매 환자가 될 노인, 집에 있으면 불편한 짐, 그리고 유산 처리 전에 미리 요양원으로 보낼 대상이었던 거죠. 저는 조용히 도장을 밀어냈습니다. 지금은 아니야. 그 말에 며느리의 얼굴이 살짝 굳더군요. 어머님, 너무 감정적으로 생각하시면 그 말은 끝까지 듣지 않았습니다. 나는 지금도 밥 짓고 청소하고 사람 말 귀 다 알아듣고 스스로 입고 자고 걸을 수 있습니다. 그런 나를 요양원에 보낸다니 이건 효도가 아니라 정리예요. 그 아이들 눈엔 내가 이미 떠나보내야 할 사람으로 보였던 거죠. 그날 밤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불도 켜지 않은 거실에서 서류철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나는 지금
내 인생에서 완전히 지워지고 있는 건 아닐까. 내가 이대로 가만히 있으면 정말 내 이름은 서류에서, 통장에서, 기억에서 사라질지도 몰라. 그리고 저는 다짐했어요. 지금이 아니면 영영 내 인생을 지킬 수 없다는 걸요. 이 아이들의 손에 맡겨놓은 것들을 하나씩 다시 되찾아와야겠다고. 이제 그 첫 발을 내딛어야 할 시간입니다. 서류를 다시 펼쳐봤습니다. 그때까지는 그냥 단순한 상담 자료인 줄만 알았어요. 근데 아니었습니다. 맨 윗줄에 찍힌 커다란 도장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 옆엔 선명하게 적힌 이름 하나. 보호자 김지혜. 제 며느리 이름이었어요. 보호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저는 아들 이름을 예상했거든요. 그래도 혼자 키운 자식인데 그 아이 이름이 있을 줄 알았죠. 이게 무슨 뜻이니? 제 목소리가 떨렸는지 며느리는 태연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 그거요? 요즘엔 대부분 며느리 이름으로 해요. 아들은 회사 다니느라 바쁘잖아요. 그 말에 뭔가 꺼림칙했지만 전 그냥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런 걸 괜히 문제 삼으면 제가 예민한 사람처럼 보일까 봐서요. 근데요, 그 다음 장을 넘기는 순간 제 눈에 계약금 납부 확인서가 들어왔습니다. 입소 계약금 무려 500만 원. 이미 결제 완료. 납부인 성함 역시 김지혜. 뭘 이렇게까지 서둘렀을까? 그 생각이 드는 순간 전율이 뼛속까지 퍼졌습니다. 서류에는 병원 진단서 첨부란도 체크되어 있었고 그 아래 작은 글씨로 입소자는 보호자의 동의 하에 생활 전반에 관한 의사결정을 위임함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이젠 분명해졌습니다. 이 아이는 단순히 요양원 상담을 한 게 아니었어요. 이미 입소 절차를 밟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도장함을 제 앞으로 끌어다 놓더군요. 어머님, 그냥 도장만 찍어주세요. 계약 다 해놨고요. 병원 진단서도 준비돼 있어요. 그 순간 저는 피가 거꾸로 솟는 줄 알았습니다. 도장을 찍으면 저는 스스로 요양원 입소에 동의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며느리는 법적 보호자 자격으로 제 연금, 제 보험, 제 통장까지 전부 손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날따라 며느리의 표정이 유난히 밝았습니다. 눈웃음을 치며 말했어요. 어머님도 이제 편히 쉬셔야죠. 방도 1인실이에요. 식사도 잘 나오고 거기서 지내시면 건강도 더 좋아지실 거예요. 하지만 저는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 웃음 뒤에 숨은 목적을요. 그 아이는 지금 저를 사람으로 보는 게 아니라 하나의 재산 권리로 보고 있었던 겁니다. 지금 이거 나 몰래 다 해놓은 거니? 제가 조용히 묻자 그제야 며느리 얼굴이 살짝 굳더군요. 하지만 금세 다시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다 어머님 위해서 그런 거예요. 치매 초기니까 미리 준비하자고 생각한 거고. 괜히 오해하지 마세요. 그런데 그 말투, 그 억약, 어디서 많이 듣던 말투였습니다. 바로 몇 년 전 보험 설계사들이 고객을 구슬릴 때 쓰던 말투요. 편하시라고요. 안정적으로 관리해드리는 거예요. 나중에 후회 안 하시게 미리미리 준비하셔야 해요. 그때 깨달았죠. 이 아이는 지금 저를 보험 상품처럼 취급하고 있다는 거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 계약서 찢어. 제 말에 며느리는 눈을 동그랗게 뜨더니 갑자기 목소리를 낮추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이거 계약금도 냈고 서류도 다 준비돼서 지금 없던 일로 돌릴 수가 없어요. 그 말에서 저는 돌릴 수 없다는 말이 곧 이미 모든 수수는 끝났다는 뜻이라는 걸 직감했습니다. 전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래, 그럼 나는 이 집을 나가마. 그 순간 며느리의 표정이 일그러졌습니다. 어머님, 지금 감정적으로 그러시면
그 말 끝까지 들을 필요 없었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한 번도 감정적으로 행동한 적 없었습니다. 매달 꼬박꼬박 생활비 보태면서도 손주 봐달란 부탁에 단 한 번도 거절한 적 없었고, 이 집에서 말 한마디 삼키며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지금 내 인생을 송두리째 넘기라는 도장 하나 찍으라니요. 그건 감정이 아니라 내 존재를 지우는 일이었어요. 도장을 거부한 그날 밤, 저는 스스로에게 묻고 또 물었습니다. 이 아이들 대체 언제부터 일이 됐을까? 나는 왜 이렇게까지 외면당하게 된 걸까? 그리고 그 답은 너무나 선명했습니다. 내가 너무 많이 줬기 때문입니다. 믿고, 내어주고, 넘겨준 것들이 이젠 그들에게 당연한 것이 돼버린 겁니다. 하지만요, 이제는 아닙니다. 이제부터는 다시 돌려받아야 할 때입니다. 내 이름으로 내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서요. 며칠은 무기력하게 지냈습니다. 가만히 앉아 있으면 자꾸만 그날의 서류가 떠올랐고, 도장함 앞에서 망설이던 제 손끝이 아직도 떨리는 것 같았죠. 그렇게 멍하니 거실에 앉아 있던 어느 날 오후, 문 앞에 우편물이 한 장 떨어져 있더군요. 딱 봐도 중요한 등기였습니다. 보낸 곳은 은행이었습니다. 처음엔 그냥 광고인 줄 알았어요. 하지만 봉투를 열자마자 제 숨이 턱 막혔습니다. 대출 상환 안내, 그 첫 줄이 눈에 박혔고, 아래쪽엔 분명하게 적힌 숫자들이 있었습니다. 2,800만 점. 그리고 그 옆에 제 이름, 정영자. 순간 눈앞이 핑 돌았습니다. 그게 무슨 말인가 싶었어요. 전 대출이란 걸 태어나서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이었거든요. 너무 놀란 나머지 바로 은행으로 향했습니다. 점원에게 고지서를 내밀며 말했죠. 이거 제가 대출을 받았다고요? 전 그런 적이 없어요. 점원은 컴퓨터를 몇 번 두드리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고객님. 지난해 9월 직접 내방하셔서 보호자분과 함께 서류 작성하셨습니다. 그 말을 듣고 순간 제 다리가 풀릴 뻔했습니다. 제가요? 제가 그런 걸 했다고요. 그날도 병원 다녀오고 나서 집에서 쉬고 있었던 날이었어요. 절대 은행에 간 기억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점원이 조심스럽게 한마디 덧붙였습니다. 동행하신 분이 보호자라며 신분증도 대신 챙기셨고요. 혹시 며느님 되시지 않나요? 김지혜 씨. 그 이름을 듣는 순간 등줄기를 타고 서늘한 기운이 스쳤습니다. 보호자. 그 단어 하나가 이제는 이토록 소름 돋게 들릴 줄이야. 전 입술을 달달 떨며 말했습니다. 그거 다시 확인해 보면 안 될까요? 그날 CCTV 같은 거라도. 점원은 당황한 얼굴로 말했습니다. 아, 그건 개인정보라 열람이 어렵습니다. 다만 서명 확인이나 사인 비교는 가능하신데. 그리고 서류를 내밀더군요. 전 떨리는 손으로 그 종이를 들여다봤습니다. 사일라는 흐릿하지만 분명히 제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글씨체는 제가 평생 써온 방식이 아니었어요. 저는 항상 삐뚤빼뚤한 둥근 글씨체였는데 거기 적힌 사인은 마치 반듯하게 연습한 듯 단정한 필체였습니다. 그제야 머릿속이 복잡하게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지혜가 내 주민번호랑 신분증을 어디서든 손에 쥐고 있었겠지. 계좌도 보험도 다 맡겼으니 그 정도 정보야 쉽게 알 수 있었을 테고. 그래, 서류도 그 아이가 챙겼을 거야. 내 서명까지. 전 은행을 나서며 다시 확인했습니다. 그 대출금이 입금된 계좌가 어딘지. 결과는 소름이 끼칠 정도로 명확했습니다. 입금처는 김지혜 씨 명의의 계좌였습니다. 그 순간 머리가 멍해졌습니다. 그 아이가 제 명의를 도용해 대출을 받고
그 돈을 자기 계좌로 보낸 겁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다리가 후들거려 몇 번이나 벤치에 앉아야 했습니다. 정신을 가다듬으며 생각했습니다. 이걸 말하면 아들이 믿어줄까? 아니면 또 내가 오해한다고 하겠지. 하지만 이제는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처음부터 다 계획된 일이었던 겁니다. 연금, 통장, 보험, 그리고 이제는 대출까지. 그리고 마지막엔 저를 요양원에 밀어넣어 더 이상 묻지도 따지지도 못하게 만들 계획이었겠죠. 그날 밤 다시 한번 서랍을 뒤졌습니다. 예전 보험 서류들, 통장 원본, 사본, 그리고 며느리에게 맡기기 전까지 제가 직접 관리하던 장부들. 그 중에서 저는 깜짝 놀랄 서류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연금 해지 확인서. 그 위에는 작년 여름 날짜가 적혀 있었고, 계좌는 며느리 명의였습니다. 그리고 4일날은 또다시 제가 쓴 적 없는 글씨체로 정영자라는 이름이 적혀 있었죠. 그 순간 제 안에서 무언가 꺼져내렸습니다. 허탈함도 분노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비로소 모든 조각이 맞춰진 듯한 싸늘한 체념. 이제는 알 것 같았습니다. 내가 가진 모든 걸 이 아이는 천천히 그러나 철저하게 빼앗아 왔구나. 그리고 그 마지막 퍼즐이 바로 그 요양원 계약서였던 겁니다. 하지만 이대로 당할 정영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아주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복수는 내가 살아온 날들을 부정당하지 않게 만드는 단 하나의 선택이 될 것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뜬 눈으로 밤을 새웠습니다. 숨 쉴 때마다 가슴이 쿡쿡 찔리는 것 같았고 눈을 감으면 서류 위에 찍혀 있던 제 이름 그리고 며느리의 웃는 얼굴이 겹쳐 떠올랐습니다. 설마 연금까지. 그 생각이 스쳐 지나가자 등줄기가 서늘해졌습니다. 그건 제 노후를 위해 제가 젊은 시절부터 꼬박꼬박 부어온 겁니다. 가족에게 민폐 안 끼치려고 혼자 힘으로 준비했던 마지막 자존심이었죠. 전화를 걸었습니다. 손이 떨려 번호를 2번이나 잘못 눌렀고 겨우 연결된 상담원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제가 연금보험 계약자인데요. 정영자입니다. 혹시 제 계약 상태 좀 확인할 수 있을까요? 상담원이 몇 번 정보를 확인하더니 잠시 침묵하더군요. 그리고는 뜻밖의 말을 했습니다. 고객님, 해당 상품은 이미 계약자 명의가 변경된 상태입니다. 작년 10월에 변경 신청이 들어왔고, 현재 연금 수령 계좌도 변경된 명의인의 계좌로 등록돼 있습니다. 그 순간 숨이 멎는 듯 했습니다. 예, 제가 계약자인데 누가 변경을? 확인된 보호자분과 함께 내방하셔서 변경 요청하셨습니다. 위임 서류도 구비되어 있었고요.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전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보호자, 위임장. 전 한 번도 그런 걸 쓴 적이 없었습니다. 아니, 며느리가 어느 날 그런 얘기를 하긴 했어요. 어머님, 요즘 보험사들 다 복잡하니까 제가 알아서 처리해 드릴게요. 그때만 해도 전 정말 순수하게 믿었죠. 요즘 애들은 참 똑똑하네. 이 복잡한 걸 혼자 하려면 얼마나 힘들겠어. 그 생각이 저를 이렇게 만든 겁니다. 전 떨리는 목소리로 다시 물었습니다. 혹시 그 계좌 명의가 누구 이름인지 확인해 주실 수 있나요? 상담원은 한동안 망설이더니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개인정보라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다만 등록된 번호가 고객님 명의와 일치하지 않습니다. 그 말이 무슨 뜻인지는 굳이 말 안 해도 알겠더군요. 지혜, 너였구나. 머리가 아득해졌습니다. 그 순간 눈물이 나오는 게 아니라 속이 텅 빈 느낌이었습니다.
마치 내 이름을 누가 훔쳐갔어.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이 되어버린 것 같은 내가 살아온 68년의 노력이 그 아이 손에 그냥 찢겨 나간 기분이었죠. 그동안 아끼고 아껴서 모은 그 돈. 어릴 때 아들 밥 굶을까봐 제 입을 줄여가며 만들었던 노후 자금이었습니다. 해마다 명절 지나면 남은 봉투 모아 한 푼, 두 푼 넣었던 돈이었죠. 연금 수령이 시작되면 그래도 누군가 눈치 보지 않고 혼자 조용히 밥 한 끼, 차 한 잔 마시며 나도 참 수고했지 그렇게 위로하려 했는데 그 모든 계획이 며느리 손에 송두리째 짓밟힌 겁니다. 그날 밤 저는 보험 서류들을 다 꺼내 테이블에 올려놨습니다. 그 중엔 제가 보관했던 사본도 있었죠. 눈을 크게 뜨고 항목 하나하나를 훑어보며 며느리가 어떻게 바꿨는지, 어떤 수를 썼는지를 찾아냈습니다. 놀랍게도 위임장이라는 종이에 제 도장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그 도장은 며칠 전 도장함에서 며느리가 꺼낸 바로 그 도장이었습니다. 그날 서류에 찍지 않았던 건 그 아이가 이미 다 받아둔 도장이 있었기 때문이었구나. 순간 손등이 얼얼했습니다. 화를 꾹 눌러 참느라 손을 주먹 쥐듯 웅크렸더니 손가락 관절이 저릿할 정도였죠. 분명한 건 하나였습니다. 이 아이는 나를 가족으로 여긴 적이 없었다는 것. 내가 가진 걸 편하게 가져갈 수 있는 것으로 본 거죠. 그게 돈이든 신용이든 심지어 이름이든 말입니다. 하지만요, 그날 그 순간 저는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이대로는 안 되겠다. 이제까지는 다 참고 넘겼습니다. 불쾌한 말도, 무심한 시선도, 냉랭한 태도도. 하지만 제 이름까지 도둑질 당한 지금, 더는 물러설 수 없었습니다. 내가 가만히 있으면 이 아이는 내 모든 걸 다 빼앗고도 눈 하나 깜빡하지 않을 사람이었으니까요. 그날부터 저는 다시 노트와 펜을 꺼냈습니다. 기억나는 날짜, 대화, 우편물, 서류, 통장. 하나하나 적어가며 모든 걸 기록했습니다. 왜냐고요? 이제부터 내가 잃은 걸 되찾기 위한 싸움을 시작할 테니까요. 그날 이후로 저는 달라졌습니다. 이제는 가만히 있으면 저 아이들 손에 제 인생이 모조리 녹아 없어질 게 뻔했습니다. 지금 이대로 주저앉아 울면 정말 치매 초기 환자로만 남게 되겠구나 싶었어요. 그렇게 생각하니 몸 깊은 곳에서 힘이 끓어오르더군요. 그래, 정영자. 내가 누구냐. 남편 없이 아들 하나 건사해서 대학 보내고 그 며느리까지 맞이한 여자다. 혼잣말로 다짐하고 그날부터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처음으로 찾아간 곳은 동사무소였어요. 복지 상담이요? 무슨 문제 있으세요? 묻는 직원의 눈빛엔 의심이 비쳤지만 전 꿋꿋하게 말했죠. 저 요양원 강제 입소 당할 뻔했습니다. 연금도 대출도 제 명의로 나갔고요. 처음엔 믿지 않더니 제가 꺼내든 통장 복사본, 대출 고지서, 보험 서류 복사본을 보더니 직원 눈빛이 확 바뀌더군요. 이건 큰 문제일 수 있어요. 복지사 연결 도와드릴게요. 며칠 후 복지사분이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제가 미리 정리해둔 일기장 같은 노트를 펼쳐 보여줬어요. 언제 무슨 말을 들었고 어떤 서류를 받았고 도장이 어떻게 찍혔는지. 제가 적은 건 단순한 기록이 아니라 제 삶 그 자체였죠. 그분이 조용히 말하더군요. 어르신, 이거 사기로 볼 수 있어요. 법률구조공단에 꼭 상담받아 보세요. 제가 같이 예약 잡아드릴게요. 며칠 후엔 동네 구청 앞 작은 사무실, 법률구조공단을 찾았습니다. 낯선 공간, 낯선 사람들. 하지만 낯설어 할 틈도 없었어요. 전 싸워야 했으니까요.
젊은 변호사 한 분이 상담을 맡았는데 처음엔 의심 가득한 눈빛으로 절 봤습니다. 치매 진단 받으셨다고요? 혹시 보호자 동의 하에 뭔가 서명하신 건 아닐까요? 그 말에 속이 울컥했지만 꾹 참았습니다. 제가요, 진단받은 건 맞지만 서명한 적 없습니다. 그 도장 며느리가 몰래 갖다 썼어요. 그리고 이런 말도 했대요. 제가 조심스레 꺼낸 건 보험사와의 통화 녹취 요청한 파일이었어요. 복지사의 도움으로 정식 절차를 거쳐 받은 그 파일. 컴퓨터에 파일을 올리고 이어폰을 나눠 끼고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이분 곧 요양원 가요. 도장은 제가 알아서 받아요. 순간 그 변호사의 얼굴이 굳더군요. 그 한마디면 충분했습니다. 그건 명백한 의도적인 사기의 정황이었으니까요. 이건 위임동의 없는 명의 도용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거기다 연금명의 변경, 대출 실행까지 포함하면 상당히 중대한 건이에요. 그제야 저는 울컥 눈물이 나왔습니다. 억울해서가 아니었어요. 이제야 누군가 제 말을 진지하게 들어준다는 사실이, 그게 뭐랄까, 살면서 처음 받아본 존중 같았어요. 그날 이후 변호사는 사건을 정식 조사 의뢰로 넘겼습니다. 복지사는 시청에 고령자 금융피해 사례로 보고를 넣었고요. 그 덕에 한동안 집에는 시청 직원, 금융감독원 상담원, 심지어 경찰까지 들락날락했죠. 아들한테는 일부러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아이가 이 모든 걸 알았을지, 정말 몰랐는지는 아직도 모릅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이제 전 그 누구도 변명할 기회조차 주고 싶지 않다는 거였어요. 며느리가 우연히 찾아왔을 때 제 방 안에 복지사와 상담 중인 모습을 보고는 순간 굳어졌습니다. 어머님 이게 무슨 일이에요? 그 말에 전 딱 잘라 말했습니다. 변호사와 이야기하세요. 이제부터는 나 아무 말도 하지 않을 거예요. 며느리 눈빛이 흔들리더니 입술을 앙다물고 돌아섰습니다. 그 아이가 무슨 감정이었는진 몰라도 그 순간 전 알았습니다. 이제부터 진짜 싸움이 시작됐다는 걸요. 가슴 한구석이 여전히 시렸지만 그건 억울함이 아니라 되찾겠다는 의지에서 오는 단단한 결심이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제 삶은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했습니다. 변호사와 복지사의 조언을 받아 정식으로 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한 날, 제 손끝은 떨리고 있었지만 마음 한켠은 이상하게도 차분했어요. 마치 오래된 짐을 이제야 내려놓는 기분이랄까요. 사문서 위조, 명예 도용, 보험 사기. 말로는 쉬워 보여도 제가 겪은 고통은 그 어떤 단어로도 설명이 안 되더군요. 고소장을 넘기고 나니 경찰이 먼저 연금보험사와 대출은행에 공문을 보냈고 며느리 명의로 전환된 계좌와 서류, 속필체 감정까지 들어갔습니다. 며느리가 처음 경찰에 출석한 날, 저도 참고인 자격으로 조사를 받으러 갔죠. 복도 끝에 앉아있는 며느리를 봤는데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고개를 돌리는 그 모습. 그때도 미안하단 말 하나 없었습니다. 조사관은 저를 앉혀놓고 조심스레 말했어요. 어르신, 이것 꽤 오래전부터 계획된 일 같습니다. 그 말에 전 다시금 숨이 턱 막혔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게 우연히 벌어진 실수가 아니라 애초에 처음부터 짜여진 각본이었다는 말이었죠. 며느리는 처음엔 발뺌을 했다고 합니다. 어머님이 다 동의하신 거예요. 도장도 직접 주셨고요. 하지만 보험사 녹취 파일이 결정타였어요. 곧 요양원 가요. 도장은 제가 받아요. 그 한마디에 경찰도 조사관도 멈칫했답니다. 며칠 뒤 기소 의견으로 검찰 송치가 결정됐고 언론엔 작게 기사도 나왔습니다. 고령자 금융사기, 며느리의 범행 정황 포착.
물론 제 이름은 나오지 않았지만 그 한 줄을 보는 순간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내 억울함이 세상에 드러났다는 그 사실 하나로 견뎌왔던 시간이 떠올랐거든요. 며느리는 그 후로 몇 차례 더 경찰에 불려 다녔습니다. 그러다 결국 보험 사기 및 명의도용 혐의로 정식 기소되었고요. 판결이 나올 때까지 시간이 걸렸지만 그동안 며느리는 신용불량자로 등록됐고 이름 아래로 걸린 계좌는 모두 동결됐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아들이 저를 찾아왔어요. 엄마, 너무한 거 아냐? 그 말에 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저 아이는 아직도 며느리 편이었구나. 내가 이걸 보고도 그런 말이 나와? 전 조용히 복사해둔 대출 고지서와 계약서, 도용된 보험 서류를 꺼내 보여줬습니다. 아들은 한참을 바라보더니 그제야 말했죠. 난 몰랐어. 그래요. 모르긴 몰랐겠죠. 하지만 알려고도 하지 않았던 그 무심함이 더 가슴을 아프게 하더군요. 그날 이후 아들은 며느리를 감싸며 변호사 비용을 대기 시작했고 며느리의 대출을 갚기 위해 자신의 카드론 마이너스 통장까지 끌어다 썼답니다. 결국 아들도 연체자로 등록됐고 집안은 수사 서류와 독촉장이 쌓여갔습니다. 며느리는 눈물도 보이고 반성문도 썼다지만 그건 결국 벌금형 감경을 위한 꼼수에 불과했죠. 제가 경찰에게 제출한 노트, 복지사가 적어준 경과 일지, 보험사의 녹취록은 변하지 않는 진실이었으니까요. 판결이 난 날, 며느리는 벌금형과 사회봉사 명령을 선고받았습니다. 자문서 위조와 명의도용, 고령자 사기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 때문인지 재판부도 엄히 질책하더군요. 그날 아들은 법원 앞에서 머리를 감싸쥐고 앉아 있었습니다. 처음 보는 모습이었어요. 울지도 말하지도 않고 그저 고개만 떨군 채. 그 순간 전 그 아이에게 아무런 연민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왜냐고요? 제가 그 아이를 위해 살았던 수십 년의 세월. 그 아이는 단 한 번도 저를 지켜주지 않았으니까요. 이제야 알겠더군요. 무서운 건 아기보다 방관이에요. 모든 걸 지켜보면서도 그럴 수도 있지라며 외면한 아들의 무관심이 어쩌면 며느리보다 더 무서웠는지도 모르겠어요. 결국 며느리는 직장도 잃고 아들은 연체 기록 때문에 회사 내 대출 심사에서 탈락했고 두 사람은 한동안 아무 말도 없이 조용히 지냈답니다. 그리고 저는 그 모든 광경을 이제는 조용히 담담하게 지켜볼 수 있는 사람이 되었어요. 왜냐면 이제 저는 더 이상 그들의 인생에서 도장 찍는 도구가 아니니까요. 모든 일이 끝난 뒤 저는 조용히 집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벽장 안에 쌓여있던 이불, 옛날 사진첩, 아들이 어릴 적 그려준 그림까지 하나하나 꺼내며 말이죠. 그 중에서도 아들 결혼식 날 입었던 한복을 꺼내 들었을 땐 잠시 눈물이 났어요. 그날 저는 참 행복했거든요. 내가 한평생 뒷바라지한 아들이 드디어 자기 가정을 꾸린다며 활짝 웃었고 며느리도 절 끌어안고 이젠 제가 어머님 모실게요라고 말했었죠. 그게 전부 거짓말이었다 해도 그날의 제 마음만은 진심이었기에 그 옷을 벗기기까지 시간이 꽤 걸렸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정리할 때가 됐다는 걸 알았어요. 무언가를 지키려 안간힘을 쓰느라 정작 나 자신은 내팽개쳐둔 세월. 그 시간들과 이별할 준비가 된 거죠. 재산 정리는 생각보다 어렵지 않았습니다. 집은 경매를 맡겨 팔았고 그간 남겨뒀던 적금과 보험 일부는 차명해지 소송을 통해 돌려받았습니다. 그 돈으로 작지만 따뜻한 전원주택 한 채를 장만했어요. 도시에서 멀지 않으면서도 마당에 꽃 심고 흙 밟을 수 있는 곳.
이사하던 날 아침, 저는 새 이불을 사서 햇살 가득한 거실에 펼쳐두었어요. 그리고 스스로에게 조용히 말했죠. 정영자 씨, 이제부터는 누구 엄마도 아니고 누구 시어머니도 아니야. 그냥 너 자신으로 살아도 괜찮아. 처음엔 모든 게 낯설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밥 차릴 사람이 없고, 누가 전화를 걸어오지도 않고, 마당에서 삽질을 하다가도 누군가가 어머님하고 부를 일이 없다는 게요. 그런데요, 시간이 지나면서 그 고요함이 제 숨을 살려주더군요. 마당에 핀 민들레를 보며 혼자 웃기도 하고, 시장에 가서 먹고 싶은 반찬을 하나 사들고 와 혼자 밥상을 차리는 게 왜 그리 기쁜지 모릅니다. 누구한테 잘 보이려고가 아니라 내가 나를 위해 해주는 밥이니까요. 그리고 얼마 전 큰 결심 하나를 했습니다. 사이버대학교에 입학한 거예요. 평생 글 읽고 쓰는 게 좋았지만 가진 형편 때문에 대학 문턱도 밟지 못했던 지난 날들. 이젠 늦었다는 생각 다 내려놨어요. 내가 살아있는 한 배우는 건 언제든 시작할 수 있어. 그 마음으로 국문학과 수업을 듣기 시작했죠. 처음엔 로그인도 서툴러서 동네 도서관 사서에게 도움을 청했는데 그분이 제게 이랬어요. 어머님 아니세요? 되게 젊고 당차세요. 그 말에 얼마나 웃었는지 몰라요. 내가 어머님이라는 말이 싫었던 적도 있었는데 이제는 누군가 날 정영자 씨라고 불러주는 게 더 좋더라고요. 이 동네에서 전 영자 언니로 불립니다. 동네 텃밭 모임에서 상추랑 열무를 나누고 가끔은 아이 돌보는 일도 도와주지만 이번엔 자발적으로 제 시간이 허락하는 만큼만 하기로 했어요. 며느리와 아들로부터는 더 이상 연락이 오지 않습니다. 어쩌면 후회하고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여전히 자신들이 억울하다고 생각하고 있을지도 모르죠. 하지만 이젠 상관없어요. 내가 손해를 봤다거나 마음이 상했다거나 그런 감정조차 이제는 먼 이야기 같아요. 제가 온전히 살아 숨 쉬고 있다는 것, 내 이름으로 된 마당에서 내가 피운 꽃을 바라보며 차 한 잔을 우려낼 수 있다는 것, 그 자체가 기적이더라고요. 예전엔 늘 누군가의 그림자처럼 살아왔지만 지금은 제 그림자를 따라 걷는 삶을 선택했습니다. 조금은 외롭고 때로는 조용한 날들이지만 그 속에서 웃음이 피어납니다. 정영자, 내 이름, 내 인생, 이제서야 비로소 진짜 나로 살아가는 첫걸음을 내디뎠습니다. 며칠 전 낯선 우편물이 하나 도착했어요. 봉투 겉면에 쓰인 이름을 보는 순간 저는 몸을 멈추고 말았습니다. 김지혜, 바로 제 며느리 이름이었죠. 봉투 오른쪽 상단에는 교도소 주소가 적혀 있었습니다. 순간 손끝이 얼어붙는 것 같았어요. 이름 석자와 그 주소를 바라보며 한참 동안 가만히 서 있었죠. 마치 저를 시험이라도 하듯 그 봉투가 저를 노려보는 것 같기도 했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손에 쥐고는 의자에 앉았습니다. 하지만 이상하죠. 뜯지 않았어요. 손끝으로 종이를 몇 번 매만지다가 결국 그대로 봉투를 내려놓고 말았습니다. 왜냐고요? 이제는 알겠더라고요. 그 안에 어떤 말이 적혀 있든 제 인생엔 더 이상 그녀의 말이 필요 없다는 걸요. 사과든 변명이든 후회든 그 모든 건 이미 늦었어요. 그녀는 제 인생의 가장 낮은 곳까지 끌어내렸던 사람이에요. 도장을 받아내기 위해 내 손을 잡고 웃던 그 표정, 우리 가족이잖아요 라고 속삭이던 그 목소리, 그 뒤에 감춰져 있던 탐욕과 거짓, 그 모든 걸 알게 된 이상, 이제 그 목소리는 다시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저는 조용히 봉투를 서랍 안에 밀어 넣었습니다.
혹시라도 나중에 마음이 바뀔까 싶어 버리지는 않았지만 그 봉투가 다시 열릴 일은 아마 없을 겁니다. 며칠 뒤엔 동네 초등학교에서 연락이 왔어요. 맞벌이 부부인데 아이를 봐줄 사람이 없어 급하다며. 이 동네에서 인상이 좋고 손주 돌보던 경험이 있는 분으로 제가 추천됐다고 했죠. 잠깐 마음이 흔들리긴 했어요. 아이를 안고 자장가를 불러주던 손끝에 감촉이 떠올랐거든요. 하지만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죄송해요. 저는 이제 누구 인생의 뒷전이 되긴 싫어서요. 그 말이 제 입에서 나오는 순간 가슴 깊숙한 데서 묘한 울림이 퍼졌습니다. 그래, 그게 바로 나의 마지막 복수다. 그 어떤 소리도 내지 않고 누구를 다그치지도 않고 그저 담담하게 나를 살아가는 것. 그것만으로도 나를 함부로 대했던 이들에겐 가장 아프고도 뼈아픈 심판이란 걸 깨달았어요. 예전의 저라면 그래요, 얼마나 급하면 그러겠어요 하며 아이를 돌봤겠죠. 편지라도 읽어봐야 하지 않겠나 하며 사과의 뜻을 궁금해했을지도요. 하지만 지금은 아니에요. 지금의 저는 이름을 되찾은 사람, 삶을 되찾은 사람, 그리고 무엇보다도 나를 되찾은 사람입니다. 마당의 빈 국화 사이로 부는 바람이 얼굴을 스칠 때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복수는 고함이 아니라 침묵 속에서 완성되는 거구나. 떠나는 것도, 무시하는 것도, 다시 돌아보지 않는 것도 그 사람에게는 참기 힘든 고통이겠구나. 이제 저는 그 어떤 전화도 받지 않고 그 어떤 편지도 읽지 않습니다. 오직 저를 위한 책을 읽고 제 몸에 좋은 음식을 해 먹고 매일 아침 산책길에 핀 꽃들에게 안녕 인사하며 웃는 것. 그게 바로 정영자라는 사람이 세상에 건네는 작고 강한 승리의 인사예요. 다시는 누군가의 엄마나 도우미로 불리지 않기 위해 지금 이 순간에도 저는 제 이름을 다시 부르고 있어요. 자, 그 이름을 되찾은 지금 저는 누구보다 자유롭습니다. 이제 와 생각해보면 나는 참 오래도록 누군가의 뒷모습만 바라보며 살아왔던 것 같아요. 남편 떠난 뒤 아들 하나 바라보며 그 아이 등 뒤에서 묵묵히 짐을 들어주며 엄마 덕분이야 한마디 들으면 그걸로 다 된 줄 알았어요. 결혼한 아들이 아내 손을 잡고 들어오던 날, 난 생각했죠. 이제 내 짐은 내려놓아도 되겠구나. 이 아이는 그 짐까지도 같이 들어줄 사람이 생겼으니까. 하지만 그건 내 착각이었더라고요. 짐을 함께 들어줄 줄 알았던 사람은 내 짐 위에 자기 욕심까지 얹어 놓았고 그 무게를 모두 내가 지도록 만들었죠. 도장을 찍어달라고 손을 붙잡던 며느리, 믿고 맡기세요라며 웃던 그 얼굴, 그 웃음이 그렇게 차갑고 날카로운 것이었을 줄. 그땐 정말 몰랐어요. 어쩌면 나는 너무 오래, 너무 깊게 믿었는지도 모르죠. 하지만 이제는 압니다. 믿음은 자격이 있는 사람에게만 주어져야 한다는 걸. 사랑은 되돌아올 수 있는 사람에게만 나눠야 한다는 걸. 이제는 나를 버리지 않기로 했습니다. 내 이름 석자를, 나라는 존재를 더는 누구의 그림자 속에 가두지 않기로요. 새벽이면 마당에 물을 주고 낮이면 책상에 앉아 사이버대학 강의를 듣고 저녁이면 창밖 하늘을 바라보며 혼자만의 시간을 즐깁니다. 이 작은 집 안엔 누군가의 눈치도, 누군가의 기대도, 누군가의 함부로 내리는 판단도 없습니다. 오직 나 자신만이 있어요. 이 나이에 무슨 공부냐는 소리를 들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게 뭐 어떤가요? 내가 지금 웃고 있고, 내가 지금 당당하고,
내가 지금 나를 다시 사랑하고 있는데 그게 바로 내가 살아있다는 증거 아닐까요? 누군가는 말하겠죠. 그 며느리 너무했다. 그 아들 왜 그랬냐? 하지만 저는 이제 그들 이야기엔 관심이 없어요. 그들의 사과도, 그들의 후회도 이젠 제 삶과 아무런 관련이 없으니까요. 진짜 복수는 그들을 증오하는 게 아니라 그들이 없는 세상에서도 환하게 웃으며 잘 살아가는 내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란 걸. 이제 저는 압니다. 나는 이름을 되찾았고, 존엄을 되찾았고, 삶을 되찾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거울 앞에 선 나는 오래전의 정영자가 아닙니다. 나는 내 인생의 주인공입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공감되신다면 댓글을 남겨주세요.